1교시 상세풀이 한번, 말은 상세풀이지만 꼭 필요한 것만, 문제를 풀이를 보실 때 문제와 중요도와 난이도, 그죠? 난이도와 중요도에 관련해서 난이도고 중요도 순으로 되어 있어요. 별이 내부 안에 안 차 있는 것들이 난이도고 차 있는 것들은 중요도고요. 교재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넣어놔서 거의 풀이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가능성이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은 건축물의 구조 확인, 그죠? 구조 안전 확인 대상에 대한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이건 법이죠. 법 문제. 그래서 법은 법대로 쓰면 가장 점수가 높고요. 생각해서 쓰면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법은 암기가 되었었을 때 꼭 적고, 아니었으면 그냥 유추해서 적으면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점수가 낮아요. 일반 문제보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개요 한번 넣었네요. 그죠?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에 대해서 착공신고할 때 허가권하게 제출하고 나면 각각을 따졌었을 때 구조안전 확인 대상물임을 규정하고, 내진 성능 확보가 되는지 확인할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답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만 적으시면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고요. 보면 2층 이상, 요 범위가 다다, 그죠? 이렇게 2층 이상, 그리고 200m 이상, 13m, 9m, 10m 관계법률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다 적을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적으셨어도 좋을 것들 사항이고요. 맨 아래쪽에 3번은 확인 자격, 구조안전 확인 대상의 확인은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더라.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냥 간단하니까. 2번은 우리 교재 페이지는 37페이지에 있고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가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화 유리창의 대상 건축물과 적용 기준은 뭐냐?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와서 예상 문제로 두고 있는 방향에서 얘가 대상이고, 그렇죠? 얘 적용 기준이죠.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창호 거리가 1.5m 이내다. 이 말 한번 줄쳐놓을까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하고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면 방화유리창의 핵심 사항은, 그죠? 복사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방화유리창 도라는 말입니다. 그죠? 1.5m에서 어떤 피해를 하느냐? 복사열이죠, 복사열. 복사열. 방화유리창을 두 개도록 해라. 그죠? 말 줄쳐놓으시고 상세한 기준이다. 그죠? 만약에 방화유리창 안 놓을 것 같았어. 그러면 창문부터 60cm 이내. 건축에서 명시를 한번 해줬네요. 지금 우리는 약간은 좀 무분별합니다. 50cm도 있고요.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외벽선에서 몇 미터 이내에 헤드를 달아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죠? 이게 창호고 50도 있고 60도 했다가 30도 적용시켰다고 막 그래요. 그렇죠? 창문에 가까이 설치하는 것들이 좀 안전하긴 하겠으나 이러한 고민을 한번 하죠. 만약에 이제 화염이 이렇게 와서 또는 복사열이 오는데 헤드가 개방이 될까요? 이런 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창문 여기 헤드 설치돼 있어요. 여기 헤드 설치돼 있는데 밖에 난 화재로 창문이 깨어지기 전에 방어를 할까? 그렇죠?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까? 근데 무용은 안지물이죠. 이게 이제 아까 무슨 열이랬습니까? 복사열의 형태가 이렇게 전파가 되거든요. 복사열의 분포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서 이제 복사가 역할이 좀 달라지는데 복사 분율 자체가 한 40% 정도인데요. 복사 분율이. 그래서 총 발생되는 열량의 복사에 대한 부분의 열이 40%로 전파되니까 헤드를 개방시키기 충분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창문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것들을 원칙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대치를 50cm까지. 그렇죠? 근데 건축에서는 60cm 이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되어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 그죠?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더 보시고 가야 될 걸 참고해 놨습니다. 이렇게. 각각 성능시험 기준은 뭘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다음 시험을 공부하는 거죠. 다음 시험. 품질 안전 관련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고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요 부분은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다시 한번 적어 놓으랬었습니다. 그죠? 뭘 적을까요? 그죠? 인접 건물의 연소 확대와 상층부의 연소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하는 거지. 반대로 물었었을 때도 답해 주세요. 인접 건물. 그죠? 첫 스타트는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죠. 발화가 되고요. 제일 처음에 연소에 대한 메커니즘이 시작되고 불이 나고요. 이제 구획실에 대한 화재로 전파될 거고, 그죠? 외부로 전파가 되겠죠. 외부. 이 외부의 주된 개념이 상층의 연소가 있고요. 또는 인접 건물. 인접 건물로 갈 거예요. 상층으로 갈 때 주로 공략이 창문이죠. 여기. 그래서 연소 확대. 그래서 한 줄로 적을 거면 정리할 때 개요를 적던 결론은, 과거에는 한 시기에 한 줄에 대한 개요는 꼭 적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한번 유행처럼 썼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큰 의미는 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연소 확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다 한번 써둘게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비차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네, 그죠? 시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FREM이라고 하는 형태는 화재 위험성을 산정하는 지수죠. 지금 나와 있는, 그죠? 그래서 Fire Risk Evaluation이네요. 모델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23페이지에 있고요. 건물 내의 위험. 그죠? 예. 요 형태로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요 공식. 분자는 화재 위험성, 분모는 방화에 대한 대책. 각각의 항목이 뭐가 있느냐? PA는 NFS로 되어 있다, 그죠? 이게 PA, 어떤 위험성, 그죠? FNS, 대책들. 여부에 따라서 점수처럼 평가하는 거죠. 했었을 때, 이 위험도 지수가 얼마에 따라서 등급을 이렇게 매기더라는 거지. 다음에 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점,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 건물 내부에 대한 형태를 그렇죠?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감지기의 배선 방식이죠. 감지기의 배선 방식은 총 6가지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6가지. 그 중에 3가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클래스 A, B, X. 클래스 A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양방향 통신을 얘기해요. 한마디만 합시다. 클래스 A가 양방향이고 클래스 B는 단방향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클래스 B 단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내 배선과 유사합니다. 국내하고 똑같아요. 단방향. 단선이 발생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죠. 읽어보시면 잘 압니다. 그죠? 단선 지점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그죠? 예. 그 다음에 A가 양방향입니다. 양방향은 루프 배선이라고 보통 되어 있죠. 루프. 리던던트 패스를 포함하고 있다. 별도의 경로가 하나 더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 2가지를 적으면 돼. 하지만 한 세트예요. 지금 이런 문제를 묻게 되면 밑에 있는 X를 적었을 때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잘 표현했었을 때 적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지만 질문에 대한 의도만 충실하는 것들이 원칙입니다. 공부를 위한 부분으로 조금 남겨놓은 거죠. 클래스 X라고 하는 부분이 네트워크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트워크 배선입니다. 네트워크 배선이라고 하는 형태는 수신기하고 수신기 사이를 연결할 때 쓰는 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각각에다 제어가 가능한 형태. 별도 경로도 포함되고 특이한 것들 볼까요? 어떤 기능이 이외에도 다 되는지 보시면 단선인데도 가능하네요 라는 말 잊지 마세요. 단선 이유는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지락에도 가능하네요. 지락 위에도 가능하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경로를 한번 정리. 자, 배선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정리합시다. 배선에 대한 형태는 뭡니까? 그러면 기능에 대한 연속성이죠. 기능 연속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기능을 언제까지 써도 됩니까? 라고 하면 시간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노후를 따지는 게 아니고 화재 발생 이후까지 따지는 거지. 화재 이후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기능 이상의 이후. 기능 이상. 선로에 대한 에러가 생겼던지. 이때 기능의 이상을 하나로만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뭡니까? 단선이거나 단선, 단락이거나 지락.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단선, 단락, 지락. 각각의 혼용도 있겠죠. 단선, 단락, 지락, 단선, 단락, 단선, 지락, 지락, 단락. 이렇게. 총 6가지. 6개의 경우에도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는 뭘로 나누는 거냐? 이게 바로 클래스로 나누는 거예요. 클래스에 썼을 때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A, B, X. 얘를 루프, 양방향 통신, 단방향 통신, 네트워크 통신. 전체 단선, 단락, 지락 총 6가지 에러상에도 네트워크는 가능해요. 잊지는 마세요. 그러면 이 배선이 화재 발생 이후에도 기능이 연속되는지는 뭘로 따집니까? 하면 내화 성능으로 따지는 거지. 이 라인은 내화 성능. 다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내화 성능. 이 내화라는 것도 너무 막연한 개념이지. 화재로부터 얼만큼 견디는지. 좀 더 구체성을 띠면 이 시점까지 견디면 이런 전선. 이 시점까지 못 견디면 이런 전선을 하는 거지. 화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죠?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을 플래시오버라고 봅시다. 플래시오버까지 견디는 전선을 내열. 플래시오버 이후까지 견딜 수 있는 걸 내화. 이렇게 볼 거예요. 요 기준이 변경됐어. 다음 시험 예정 봅시다. 정리만 했어요. 자,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따질 거고, 이상현상 때문에 화재 발생 때문으로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위에 게 지금 나왔어요. 지금 요 2가지만 물었을 뿐이지만, 그렇죠? 그럼 이게 다 된다라는 말은 어디 설명했습니까? 어디? 여기 있지.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묻진 않았어요. A와 B만 물었으니까 그거 충실하고. 자, A와 B에 집중한 형태의 답을 한번 보자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뭐입니까? 클래스 B는 일반 배선이랬어요. 단선이 중간에 발생하거나 하면 나머지 감지기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고, 단선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던던트 회로가 공급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중간에 잘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루프 배선의 단점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뭘 기준점으로 했습니까?
이런 돈 낭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런 돈 낭비를. 그렇죠? 우리는 과거형이 P형을 많이 썼거든요. 지금 이제 다 R형을 쓰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P형을 다 썼을 때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해? 이렇게 하고 종단장만 달면 되지. 정말 웃긴 나라죠. 웃긴 정책이지. 소방에 돈을 투자할 시기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던 나라. 그런 시기였지. 그런 시기. 지금 거의 다 이제 R형이고 아날로그 R형이면 다 돼 있습니다. 수신기도 한 대 더 넣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참고해서 보세요. 배선은 요 형태만 좀 더 준비해 놓을게요. 전기 쪽에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펌프에. 소방 펌프는 실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좀 좋긴 하죠. 우리가 가압 송수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법의 기준을, 저는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법의 기준만 잘 적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사업체에 취업해서 내진 스토퍼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떻게 앙카를 쪼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만큼의 하중을 견디는 내진 스토퍼의 기능은 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지. 자, 지금 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법입니다. 내진 스토퍼에 대한 정의.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설치 방법,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적었어요. 가압 송수장치 편에만 있습니다. 내진 스토퍼. 그렇죠? 내진 스토퍼와 내진 앙카가 고정하고 견디고 이런 개념이죠. 가압 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서 앵커볼트 지지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내진 스토퍼 등을 설치해라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대상, 어떤 설치, 그리고 뭐 본체하고 사이에 몇 미리 띄어서 설치해, 하중을 견디도록 설치해. 내가 좀 답을 좀 더 잘 적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개념인지만 추가로 적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내진 스토퍼가 견딜 수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 지금 요 책상이 펌프라고 하면 이것만 견디는 거. 위아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건물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견딜 필요가 없는데 좌우, 전후. 그래서 이제 약간 반입체처럼 그리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전후, 좌우를 막 견디는 거. 그래서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림은 이런 모양 체계라죠, 이렇게. 보이나요, 이거? 이게 방진가대라고 합니다. 원래는 과거에 진동을 견디는 형태로 스프링하고 이렇게. 이게 펌프죠. 펌프. 이게 모터. 이게 펌프인데, 그죠? 그 하부에 스프링처럼 이렇게 체결된 거죠. 가대를 이렇게 세우고요. 가대 옆에도 앙카를 이렇게 박아놨었어요. 가대가 완충작용을 하면서 여기다가 펌프도 넣고 모터도 넣고 고정시켜놨어요. 이렇게. 옆에서는 배관이 들어오겠지. 되겠습니까? 하부에 여기 가대에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콘크리트를 사춤해놨습니다. 이렇게 견뎠었는데 이래도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여기 있죠? 요 부분, 이거 딱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게에 따라서 좌우, 전후 막 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mm 초과할 때는 어떻게? 그죠? 가열성 이음장치까지 설치하고 요것만 적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10점짜리에 대한 묻는 방향성이면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격자형 천장. 그림을 잘 그려서 넣어도 되는데 그림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다음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 잘 그려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더라고. 이거 뭐 실무하면서 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부딪혀, 씨. 다시 한번 격자로 이렇게 짰어. 그죠? 격자로 짰어. 그죠? 이 격자가 이제 출입구인데 이게 막 인테리어 측면이죠, 인테리어 측면. 뭐 왜 자꾸 최근에 이제 헬스장 가보면 천장이 다 뚫려가지고 이걸로 스프링클러 위에 헤드가 이렇게 있어. 과거법만 기준으로 보면 다들 살수장애죠. 밑에 애들 또 달아야 돼. 그러면 단점이 생기겠죠.
이게 다 망으로 되어 있는 형태하고 똑같은 격자형 천장이니까 기류는 올라가면서 개방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류는 머무를 때만 개방이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딜빵하게 뭔 이상한 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지. 야, 여기다가 열을 이렇게 모으는 판을 하나 설치하자. 그죠? 전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걸 자꾸 우리나라는 만들어. 뭐라 합니까? 야, 열이 모이는 판 대가리가 있지. 이런 거. 이걸 막 집착해. 야, 이걸 설치해야 돼. 근데 보면 근거는 없어요. 이게 열이 쌓일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근데 이 열이 쌓이려고 하면 실험을 통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판매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야, 중국에 싼 공장 전화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별판이 세계야 이러면서 지별판 막 생기잖아. 그죠? 지별판이 또 나오고 난 다음에 뭡니까? 야, 이걸 난연으로 만들면 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한심한 거지. 이렇게 발장을 끼고 뭐 하는 거지. 지별판이 지별이 될 정도에 대한 규모는 적어도 1m 이상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런 거 천장이 쫙 깔렸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라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는 뭐라 적혀 있습니까? 상부 헤드가 개방됐었을 때 이 물로 인해서 하부 헤드가 개방을 저해시키는 걸 막는 판만 다는 거야. 물이 쏟아질 거잖아. 물을 막는 판, 차수판만 존재해. 차수판만. 지별이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안 되진 않아. 하지만 헤드 개방될 것까지는 아니라고. 돈은 낭비하는 거지, 돈 낭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잘했다고 하고 차수판입니다.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왜 설치했지? 한번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죠? 이런 건 참 기발해. 그죠? 예. 격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민이 많고 외국의 기준에서는 허용이 많이 됐어요. 실증적 실험을 통해서. 그럼 국내도 많이 개선하고 바꿔줬어야 되는데 NFPA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준을 국내는 적용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야, 미국에 있는 기준이지 그게 우리나라 거냐? 무조건 헤드 또 밑에 달아. 바꿔 나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러면서 다시 헤드를 막 설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볼게요. 자, 격자에 대한 천장 폭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실무적인 것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릴 텐데 지금 격자형 천장의 폭이 1.2일 때만이다 또는 뭐 배관에 대한 부분들 트레이가 1.2부터다 그게 그 기준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제일 첫 번째 헤드의 기준은 천장부터 30cm 맞습니까? 이게 이제 30cm 감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감열에 대한 개념이고 헤드로부터는 60cm죠. 맞습니까? 살수에 대한 기본 개념. 감열이고요.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지나가지. 뜨거운 열기류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30cm까지가 한계야. 가까이 붙여. 그리고 60cm 폭은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뭐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럼 물 쏟아지면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살수를 못하는 범위가 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60cm까지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지, 원칙. 이 근처 내부에 뭔가가 있으면 3배 이상 이격시켜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이걸 두 번째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죠? 뭐, 1.2냐 아니냐, 살수장애냐 아니냐, 이런 걸 또 따지는 거지. 살수장애가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3배 이상 띄워야 되고 이러면. 그런 조건을 다음에 격자형 천장을 보는 거지. 이 문제에만 지금 집중하다 보면, 이 형태네요. 이렇게 4가지. 원래 3가지 정도까지만 기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격자의 두께가 가장 크죠. 예, 격자의 구멍이 가장 작은 크기의 미만이고, 재료 두께가 격자에 대한 구멍 크기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격자보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이게 격자의 구멍이고 재료의 두께다, 그죠? 재료의 두께가 격자보다 더 가늘어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격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격자. 이런 격자는 안 된다고. 재료인 구멍이고, 재료. 그런 것은 안 하겠죠. 그리고 개구율 70%, 6.4. 그리고 450입니다. 45cm 정도는 이격을 시켜줘야지만 된다. 요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실무적이네, 아주 실무적인 거.
요게 이제 NFP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이해합시다. 한번 나오고 말지. 라그랑제입니다. 이건 뭐 이게 다음에도 나올까요는 좀 회의적이어서 오일러는 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오일러는 유체역학에서 오일러 흐름상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오일러 유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죠. 이 사람 때문에. 오일러 방정식을 통해서 베르누이가 완성이 됩니다. 베르누이. 이 베르누이를 알게 되면 세 가지 압력, 즉 에너지의 합은 같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베르누이의 유도는 그죠? 기억상으로 한 두세 번, 두 번 정도 나왔으니까 저는 얘를 계속 예측하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 생각하시고 유도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예상 문제로. 궁극적으로 수두로 표현했었을 때 에너지는 보존되고 압력도 보존되고 수두도 보존되죠. 수두로 한번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세요. 되겠습니까? 수두의 표현이 세 가지가 있네요. 어떻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볼까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두 번째 뭐 2지분의 V의 제곱이지. 맞습니까? 세 번째 G 이렇게 됐지. 그렇죠? 이걸 갖다 우리는 정압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속도압인 동압으로 부르고 세 번째 걸 위치 압은 아니고 수두로 불러요. 수두. 그래서 정, 동, 위치. 얘 두 개는 항상 일정하죠. 그렇죠? 항상 일정한 개념이 어떻게 일정합니까? 마찰 손실인데, 마찰 손실 플러스까지만 하면. 마찰 손실이 있으면. 얘에 대한 전반은 오일러부터 오는데, 오일러의 첫 스타트 그림이 이런 거죠. 이렇게. 이 지점과 이 지점, 이렇게. 얘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 그림이 얘예요. 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둘 다 그림 닮았네요, 그죠?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잘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같은 그림인 척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림 두 개가 같은데 전체의 범위를 이해하는 거냐, 격자의 움직임을 보는 거냐. 그죠?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밑에 읽어봤을 때, 이거 한번 더 정리해서 볼까요, 이렇게. 전 얘를,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겨울 스포츠 알파인 스키를 보면, 그죠, 알파인 스키. 그 스키어가 쭉 내려가는 그 모습만 보는 것을 랑그랑주. 이렇게. 전체가 흐름으로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 보는 것들을, 오일러다 이렇게 보시고. 톨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 거구나.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라고 했었어요. 저는 얘를 더 예상하고 있으니까 요 흐름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확성기에 대한 약간 이제 매칭이라고 하는 것들은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다. 확성기는 스피커 그죠? 매칭 뭐의 매칭입니까? 임피던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매칭 트랜스라고 하는 장비 부속류가 있네요.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기 위한. 그 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하는 그죠? PA 램프라는 게 나오고 임피던스를 연결하는 방식을 하이 임피던스와 로우 임피던스로 구분해요. 이건 조금 전문 영역이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긴 합니다. 이렇게 영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피던스가 매칭이 안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하면 과전압, 그죠? 소손, 과열, 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수업 시간에 가면 상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한번 해볼 만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볼트를 기준점으로 하는 형태를 그죠? 하이 임피던스에 대한 계산 방식, 설계 방식으로 봐요. 그래서 100볼트를 넣으면 요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력은 도대체 얼만큼 소비합니까? 그죠? 전력은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00볼트의 제곱 나누기 임피던스 하니까 10,000볼트가 됐어요.
그래서 얘 단위가 와트, 소비 전력, 얘가 임피던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임피던스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죠? 앰프의 임피던스와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같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앰프와 스피커. 그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병렬일 때 임피던스의 합이 파워에 있는 임피던스죠. 그죠? 예, 앰프에 있는 임피던스와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귀결되면 되는데 쉽지 않죠. 결론만 한번 볼까요? 결론만. 이렇게 한번 묶어 놓으세요. 앰프의 임피던스를 8옴짜리를 썼어. 앰프 임피던스. 스피커의 모든 합이 8옴이야. 그죠? 그때는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정상적이네요. 같으니까. 근데 앰프가 커. 임피던스가 커. 스피커는 4옴밖에 안 돼. 그죠? 앰프의 출력이 커져가지고 과부하 걸려. 이해해 놓으세요. 앰프의 임피던스가 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앰프에 소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더 커. 그죠? 출력이 조금 부족해져. 요건 요 그림으로, 요 위에 있는 그림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위에 요거. 그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한 번 더 나오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죠? 앰프 임피던스, 스피커 임피던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앰프가 스피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야지만 되느냐 보시면 되겠죠. 핵심은 매칭입니다. 매칭.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유사 용어에 대한 흐름을 하나 더 적죠. 뭐냐? 어디에 임피던스 매칭이란 말을 잘 써봤어요,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그냥 우리 임피던스 쓰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를 쓰죠. 특성 임피던스.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곳이 어디일까요? 선생님. 어디? 참고로 이 반에는 현승님 혼자 계시다는 거죠. 현승님이 대답 안 하면 이제 한 명 있는데 씨. 어디? 과전류? 지금 감전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어디? 무통이다, 그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번 시험 나왔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그죠? 특성 임피던스는, 그죠? 55oh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합니다라고 하는 형태는 뭘 이해해야 됩니까? 하면 매칭이 돼 있어야 돼요. 임피던스 매칭.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매칭입니다. 그죠? 모든 거 다 의지. 선로도 50ohm, 모두 50ohm, 모두 50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다 50ohm입니다. 안테나 쪽 가면 75ohm 이렇게 쓰지. 잊지 마세요. 또 뭐도 같아야 돼? 또 뭐가 좀 필요합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 뭐? 그레이딩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레이딩. 그죠? 그레이딩으로 갈수록 손실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돼요. 이때 손실을 결합 손실이 있고 거리에 따라서 처지는 전송 손실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매칭을 국산말로 바꾸면 정합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선로의 끝까지 가버리면 선로는 더 이상 연결되는 지점이 없이 공간만 나오죠.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임피던스를 치솟거든요. 무한대까지. 그래서 종단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무반사 종단장을 달아줘요. 무반사입니다.
그래서 무통에 쓰고 있는 시험에 나올 영역은 이게 끝이죠. 그레이딩에 대한 개념, 특성 임피던스의 개념, 임피던스에 대한 매칭, 무반사 종단자. 왜 이따오를 자꾸 설명하고 해줘야 됩니까? 무선통신 보조 설비, 즉 뭡니까? 같은 입력일 때 최대 효율을 위해서. 같은 입력일 때 이해하세요. 입력일 때 최고의 출력, 최대 출력이 필요해요. 또 뭡니까? 최대 효율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잘 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쭉 다 나와야 되는데 저번, 2번 참고하십시오. 넘어갈까요? 히스테리. 변압기, 발전기, 모터에 쭉 써오고요. 전력기기 내부에 철심이 있는데 철심이라는 모양은 개념이 잘 일반인은 잡기 힘드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철심이라 부를 거예요. 철심 또는 철편이라 부릅니다. 얇은 판들이 돼 있어요. 얇은 판이 이렇게 겹쳐서 거기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 전선을 감는 걸 코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철편이지. 그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전류가 흘러가면 자화가 되죠. 이 자화로 인해서 걸려있던 전압이 다른 전압으로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감아져 있는 코일의 숫자만큼 바뀌어요. 전압이 바뀝니다. 이 기능을 변압이라고 불러요. 트랜스, 변압기. 그러면 전류가 흘러갔었을 때 자속화되고 자화되고 이런 형태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자계, 자속밀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야 씨 말 됐어 이제 그만해. 그래서 전류가 흘러갈 때 올라가면 자화되고 자속밀도도 같이 올라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면 뚝 떨어져 있어야 돼. 들어가면 뚝, 들어가면 뚝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정상이지 정상. 나중에는 뭐 이 철심이라는 것들이 자화돼 버리거든요.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갔다가 올 때는 이상해서 다시 끌어올려 이렇게. 어이씨 뭐야 이렇게. 이 면적만큼이 손실이에요. 손실은 열로 발생하네. 변압기에서 불이 나네. 너무 억지지 억지. 아니 불도 날 수 있지. 불도 나나요? 불이 안 난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발생기 기술자는 불이 안 난대. 일단 불을 냅시다. 불도 날 수 있다래 적었어요. 있죠? 예. 이렇게.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열 때문에 불 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철심이 그죠? 예. 자화를 잔류작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자속 성분 있죠? 자기 성분들이 없애는 좀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강에 이게 자개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 강판에다가 규소를 좀 더 집어넣어요. 규소. 그럼 규소 강판이 되거든. 이 규소 강판은 잔류의 자기를 좀 없애. 그래서 여기 적혀 있지. 내 이런 말 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 계속 설명하면서 반복하는 거지. 시험엔 절대 안 나와야지. 나오면 쌍욕을 하십시오. 그죠? 풀지 마, 씨. 이렇게. 그림 그래도 한번 써봤어. 자료 스크랩 했으니까. 보세요.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실제. 빨간색 갔다가
하나 세우러 가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보입니까? 이 면적이 문제요. 이렇게 많이 봅시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덴서까지는 양보했는데 너무 갔어. 그렇죠? 이러다가 자기 부상열차 나옵니다. 자기 부상열차. 소방에 자기 부상열차가 왜 나오냐 이렇게. 그렇죠? 자화가 되고 뭐 이상한 내용을 많이 나오겠네요. 부차적 손실은 별표를 30개 정도.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유체의 흐름상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유체는 흐르는 거니까 이상 유체가 아닌 이상은 가자. 유체가 흐를 때 엄청 고민이 되죠. 궁극적으로는 과압이 발생되는 걸 제일 걱정해야 되죠. 과압이 계산되면 다시 역산해야 되니까. 이 과압이라고 하는 압력은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유체가 흐를 때, 그죠? 발생될 수 있는 기본에 대한 감 요소가 있죠. 걔를 통틀어서 손실이라 부를 거예요. 이 손실은 기본적으로 주 손실하고 부 손실이 존재하죠. 주 손실은 무식하게 그냥 배관의 길이별로 생기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주 손실을 뭘로 산정합니까 하면 하이젠과 윌리엄스 아저씨 아줌마인가? 하이젠 윌리엄스 달시 웨버 등등등 이렇게. 부차적 손실은 하이젠 윌리엄스보다는 달시 웨버식에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달시 웨버식에서 부차적 손실은 배관이 어떤 상태가 될 때 급 확대가 되거나 급 축소가 될 때, 급 개폐될 때도 생겼어요. 이렇게. 요 두 가지만 가져가는 거지. 급격한 확대와 축소. 달시 웨버식에서 먼저 가져와 볼게요. 손실은 관마찰 계수 D분의 L 2G분의 V 제곱이라는 것들을 가져와요. 여기서 EI를 계수로 두고 손실을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확대됐을 때는 어떻게 바뀌고 축소되면 어떻게 바뀔 건지 고민하는 이 형태를 손실의 이해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손실을 알아야 필요한 압력을 알게 되고 이 필요한 압력이 과압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할 수 있어요. 과압이 되면 무조건 소화는 실패됩니다. 궁극적으로 이해하세요. 소화 실패돼. 왜 소화 실패됩니까 하면 배관이 파손돼서 실패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과압이 발생했을 때 소화수가 과량으로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소화수 부족으로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화 실패를 고민했었을 때 원인을 찾는 거지. 이 원인을 찾는, 즉 부차적 손실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지금 10점짜리로 딸랑 물었던, 아주 간략하게 쓰면 되죠.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세 가지가 있더라. 요거 이제 보는 거죠. 요거로. 그렇죠? 얘는 반드시 유도식을 아셔야 돼요. 이 문제의 중요성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속듯이 유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보고 있는 것 자한계수법에서 이 내용 이렇게 보세요. 이 내용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확대, 오른쪽을 축소인데 확대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무조건 따라하세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상당길이법이 있고 유량계수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상당길이도 같은 말이죠. 등가하는 길이. 그죠? 손실 수도하고 동일한 손실의 직관의 길이로 환산해서 푸는 거다. 끝이에요, 그냥. 등가로 한다면, 환산한다면, 상당한다면, 유량계수, 제출되어 있는 CV 값, 유량계수 값이 있어요. 이걸로 뭐 어떻게 구하는 거고. 이게 있구나. 이렇게. 흐지부지 봐도 될 정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사 시간을 왜 제한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할로겐 합물. 할로겐의 비밀을 혹시 아세요? 할로겐 합물. 할로겐 몇 쪽입니까? 몇 쪽? 7쪽이죠. 뭐 있어요? 플로린, 염소, 또 브롬, 요오드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놈이 전기적 음성도가 높고 반응이 높고 이런 기타 등등 반응이 다 대체적으로 높은데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이 훨씬 더 높아요. 잊지 마세요. 옆에 있는 영족 그냥 누워 있는 거지.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아.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활성도가 높냐면 얘네들은 지연성 가스라고도 불러요. 특이하죠. 지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가 뭡니까?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소화가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연성 가스? 소화가스로도 쓰지. 왜 지연성이 가능할까요? 왜? 다음에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나올지 몰라. 말을 안 해야 되나? 왜 지연성 가스입니까? 물론 이렇게 배경 까는 거 있죠. 활성도가 너무 커서 이렇게 작대요. 되게 웃긴 게 반응식만 잘 보세요. 이렇게 수소하고 염소가 만나면 반응해버려요. 이렇게. 염산으로 산소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해요. 폭발도 일어납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폭발시킬 수 있어요. 물론 온도가 있어야 돼. 얘를 되게 웃긴 게 염소의 폭명기 이렇게 불러요. 골치 아픈 거지, 골치 아픈 거. 다들 산소가 반응해서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얘는 산소 공급원 쪽에도 속해요. 신기하게. 연소를 지원하는 참고해서 봐놓으세요. 소화입니다. 소화. 얘네들은 굉장히 반응이 잘 된댔죠. 열에 대해서 쉽게 분해도 되고. 그래서 라디칼만 만났다면 일단 결합하고 보는 거예요. 결합을 엄청 잘해요, 얘네들은. 그죠? 다시 보면 라디칼 캐치죠. 라디칼을 캐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서 얘를 예를 드는 게 좀 편하죠. 연쇄 반응 영역하고 똑같은 거니까. CF3에 BR이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라디칼을 만나요. 라디칼을 만나고 분리되고 라디칼 만나가지고 물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다시 또 BR. 억제 소화. 그렇죠? 하지만 요거, 아이고, 한 단계를 빠뜨렸네. 이렇게 해서 HBr. 그 다음에 또다시 BR. 얘죠. 브로마 수소 자체가 독성이 있어요, 독성. 우리가 독성을 얘기할 때 앞에서 죽은 거 외웠던 얘네들 있죠? 노아엘, 로아엘, 그런 애들을 야기시켜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안 생기게 빨리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10초면 되겠니? 10초 방출 시간을 제한하는 거지. 방출 시간 제한입니다. 이거 한번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95%인 이유, 제한하는 이유, 제한 이유, 결정 요인. 어떻게 하면 방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저장용기의 온도도 좀 중요하고, 저장용기에서 우리가 분사 헤드까지에 대한 배관 상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분사 헤드 자체에 대한 뭐 분구 면적이라 해서 헤드가 나오는, 약재가 나오는 면적도 좀 중요하고. 그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약재부터
나와서 헤드가 쏟아지는 것까지 다 중요하죠. 예쁘게 그리려면 그림, 저장 용기의 상태 또는 뭐 이렇게 화살표에서 가압 중요하죠. 배관의 상태, 헤드 궁극적으로 잘 말해주면 되겠다, 그죠? 결국은 가압이 잘 되면 빨리 나오겠지. 그런 것들 얘기해보죠. 그죠? 얘는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요렇게는 방출 시간에 대한 제한은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10점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무리수를 좀 뒀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물은 생각만 이렇게 합시다. 물은 B와 C급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적응성이 있어요, 없어요? B급과 C급. 기름과 전기에 적응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이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적응성이 생기겠어? 미리파네. 보입니까? 미리파. 미국 애들은 미리파라고 하는 개념을 안 나눈댔죠. 우리나라만 물분무와 미분무로 아예 별개 설비처럼 설명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헤드만 좀 바뀌고 압력만 올리면 똑같은 설비를 전혀 다른 것처럼 바꾸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750입니다. 내부에 물분무, 미분무 다 있는 거. 같은 개념이네요. 우리가 잘 이해하면 미리파 시킬수록 예방 효과도 뛰어나고 특이한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가연물 탱크의 표면을 미리 냉각시켜 놓는. 그래서 확대를 막는 거. 됐습니까? 쏟아지면 그 입자들이 물탱크를 코팅치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폭발 같은 것들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봅시다. 화살표 딱 하고. 이 배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다음을 고려해 봅시다. 다음 시험에도 좀 뭐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렇게 화살표 놓을게요. 물은 그죠? 물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그죠? 기체로 될 때 열을 흡수하죠. 이때 열을 무슨 열이라 했어요? 잡열이에요, 현열이에요? 잡열이다, 그죠? 잡열이지. 잡열이 539나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가져가세요. 그래서 물은 액체로 뿌릴 때 기체 상태처럼 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잊지 마세요. 기체 상태로 어떻게 뿌릴 수 있습니까? 미리파입니다. 미분무가 냉각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열을 받아서 상태가 변화되어 있는 이 기체는 액체 때보다도 부피는 몇 배 정도 팽창되어 있어요? 약 1700배 정도 팽창되어 있네요. 그러면 또 추가 효과를 질식의 효과가 가능하네요. 효과가 냉각이 가능하네요. 물을 잘 이해해서 보세요. 물이 증발 잡열이 큰 이유는 뭡니까?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 결합이 뭐예요? 극성 동류도 있고 수소 결합도 있고. 수소와 결합하는 거죠. 금속 유해 물질이 결합하고 있는 거.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잖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지? 흰색이 수소 결합이에요? 노란색이 수소 결합이에요? 노란색이 수소 결합이에요? 노란색이 수소 결합이에요? 노란색입니다. 역시 모르시지 않네. 완벽합니다.
이해하세요? 양념처럼. 이런 게 또 다음을 준비하지. 넘어갑시다. 자연 봐라. 이거 우리 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안 보이나요?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암기를 해서 잘 풀어가면 돼. 이렇게 똥은 적어놓고 내 잘났어 이렇게 안 하고 좀 적으면 되지. 전공축의 온열수표점. 발생 메커니즘, 방지 메커니즘. 열에 대한 축책입니다. 그죠? 잘 이해해야 되지. 열이 어떻게 생깁니까? 생기는 거, 식히는 거. 축책에 대한 관점과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중요하죠. 이제 질문하지. 자연발화가 발생될 때 열은 5가지를 적으세요. 그거 적으세요. 그런 걸 적는 게 더 중요하지. 다음을 위해서. 자연발화의 열은 5가지. 뭐가 있어요? 뭐? 3분 흡중발 이렇게 적으세요. 그 중에서 산화열이 있네. 이렇게 시작하고 쭉 나가면 되지.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미지게 1교시가 끝났어요. 시간과 계산 좀 쉬었다가 2교시부터는 거의 막 폭풍으로 불러서 1시간 동안 2, 3, 4교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할게요.